안녕하세요. 문소영 기자입니다. 저는 중앙일보와 뉴욕타임스가 제휴해서 나오는 영어신문 코리아 중앙데일리의 문화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화 속에 숨겨진 경제학 코드, 그러니까 옛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경제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들을 살펴볼 겁니다. 옛 그림들, 그 명화라고 하면 사실 경제학과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어떤 경제사와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화가들은 시대의 격변에 굉장히 첨예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적 격변은 언제나 뭔가 경제적인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옛 그림에 나타난 얘기라도 사실 그게 우리 현대에 벌어진 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처음 할 이야기는 튤립 광풍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튤립 얘기를 갑자기 웬 튤립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인 투자 그리고 뭐 암호화폐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튤립과 관련한 뭔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금 이 코인 열풍이, 이 암호화폐 열풍이 튤립이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뭐 암호화폐가 튤립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튤립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투기 열풍이 불었었고 그것이 이제 버블로 쾅 터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요즘 정말 그 열풍이 대단한데 그 암호화폐가 뭐 비트코인 뭐 들어보셨죠? 이더리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거의 이제 이런 암호화폐 붐이 보니까 거의 장난스럽게 만든 코인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CEO, 전기차와 우주 개발로 유명한 테슬라의 CEO가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띄우니까 이것까지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미래다. 지금 이제 화폐들은 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이제 어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벗어난 이제 화폐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막 비트코인은 뭐 몇천만 원이고 이게 말이 돼? 이거 튤립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대체 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지금부터 명화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름다운 꽃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정물화들이에요. 근데 왜 황금시대냐? 이때가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때 이제 1600년대인데 이때는 네덜란드가 그 유럽의 각 그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미술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미술이 가장 발전하는 지역은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어딘가요? 미국 뉴욕이죠. 근데 지금 세계 그럼 경제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꽃피웠을 때도 그때는 이탈리아가 어떤 교역과 그런 그 유럽 그 경제의 중심지였던 거죠. 이런 식인데 바로 이 1600년대에는 네덜란드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의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부가 축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 부자들은 또 부를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과시하느냐? 요새랑 패턴이 비슷해요.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그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럭셔리 그 패션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집으로 자랑을 하고 그럼 집에 그림 필요하잖아요. 집을 장식할. 그러니까 정물화와 풍경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정원 꾸미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원으로 또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이제 그 자랑을 하는데 돈 자랑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정원에는 또 그냥 평범한 정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원에 물 건너온 이제 비싼 식물을 심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터키 쪽에서 물 건너온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튤립하면 다들 네덜란드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튤립 축제 크게 하는 나라 중에 네덜란드 말고 터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이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는데 그때 한 1500년대부터 이제 슬슬 튤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와, 이 늘씬하고 이렇게 꽃봉오리 특이하게 생긴 이 멋진 꽃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다 앞다투어서 이렇게 튤립을 정원에다 심고 이렇게 정물화에도 저희 보면 튤립이 보이시죠? 반드시 튤립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학적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은 공급은 이제 적을 수밖에 없죠. 외국에서 물 건너 들어오는 거고 뭐 이제 재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희귀한 식물이니까. 그래서 공급은 적은데 너도 나도 이제 신흥 부자들은 많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돈을 많이 줘서라도 이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점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보고 저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만큼 올랐어?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만큼 올랐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면서 이거 나도 이거 샀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딱 요즘 그 코인 열풍과 비슷해요. 뭐 친구가 코인 하나 샀는데 갑자기 이제 한 달 만에 막 몇백 몇천을 뛰어댄다. 그럼 와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만데 지금 내 연봉만큼 갑자기 벌어들였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다음에 튤립 구근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꽃정물화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 신흥 부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보면 이 꽃정물화가 그냥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림 같지만 사실 이것도 돈 자랑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꽃그림의 꼭대기에 가장 비싼 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나요? 바로 튤립이 있죠. 그리고 튤립 중에서도 줄무늬가 있는 튤립입니다. 이게 그 붉은 줄무늬가 있는 튤립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진 튤립인데 이 튤립의 가격은 심지어 얼마였냐 하면은 튤립 이제 투기가 한창 일어날 때 1633년도에 이 가격이 5,500플로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당시 이제 그냥 평범한 직업들 뭐 목수라든가 직공이라든가 그럼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 1년 벌이가 많아봤자 300플로린입니다. 그리고 황소 가격 요새도 황소가 꽤 비싸지만 그 당시 황소가 더 귀한 자산이었는데 황소 가격이 한 120플로린 했어요. 그러니까 황소 46마리 가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는 지금 엄밀한 경제학적 계산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이제 그냥 일반인 직장 연봉이 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다. 그렇게 치면 저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가격이 거의 10억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된 데에는 이제 신흥 부자들뿐만 아니라 뭐 구귀족들 그다음에 심지어 굴뚝 청소부까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전해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상인이 이제 역시 돈을 많이 번 상인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어느 선원 덕에 이제 배로 이제 교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세를 많이 진 선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청어 요리를 대접하고 이제 나 잠깐 볼 일 있으니까 드시고 계세요. 그러고서는 나갔는데 이 선원이 이제 청어를 먹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데 보니까 저쪽에 웬 양파 같은 게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 양파를 집어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인이 오니까 내가 청어 먹는데 좀 뭔가 더 필요해서 양파를 같이 곁들여 먹었는데 괜찮죠?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양파가 아니라 바로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튤립의 알뿌리였던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선원 멱살을 잡고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선원은 뭐 실수인 건 인정받았지만 어쨌건 엄청난 이제 재산 손괴를 이제 본의 아니게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 몇 달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난리가 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려졌냐 하면은 한 1640년경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 1633년도에 이제 그런 그 튤립 가격이 그 정도 막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막 10억이 넘어가게 이제 그런 튤립들이 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절정에 오른 시기가 언제냐면 1637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바보여가지고 이 튤립 알뿌리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인 투자하는 심리랑 비슷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제 끝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사실 더 많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낮을 때 사가지고 빨리 이제 고점에 이르기 전에 이제 치고 빠져야지. 그러면 난 이제 떼돈을 버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고점이 언제일지, 언제 거품이 터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37년에 이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튤립을 팔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고점인가 봐.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막 그러면서 가격을 이제 낮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 드디어 이제 이 튤립이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고점을 쳤나 보다. 빨리 팔아야 돼. 빨리 아니면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막 이 튤립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와는 반대로 이제 공급은 엄청 넘쳐나는데 수요는 없는 거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너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공급 초과로 가격이 막 수직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과 이틀 사이에 95%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갑자기 다들 이제 튤립 들고 나는 벼락부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풍자하는 그림이 이제 1640년경, 바로 한 3년 뒤죠. 그 거품이 뻥 터지고 나서 3년 뒤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얀 브레이헬 2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건데 이 화가는 그 브레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유명한 아주 네덜란드 거장으로 여겨지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화가를 하는 경우가 유럽에는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풍자화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제 튤립 투기가 이 튤립 광풍이 펼쳐지는 것이 시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왼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때는 한창 이제 사람들이 튤립이 엄청난 자산이라고 좋아하던 시점.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원숭이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는 이제 그걸 풍자하기 위해서 야, 너희는 원숭이만큼 뇌도 조그만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다니라고 이제 비웃으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숭이로 묘사된 귀족이 이게 제가 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검을 차고 있으면 귀족이에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 귀족이 이제 아주 흐뭇하게 자신이 가진 이제 튤립의 목록을 살피고 있는 그림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만 해도 이제 지금까지는 즐거웠죠. 뭐 튤립 쌓아놓고 무게 달아서 액수 정하고 뭐 저쪽에선 금 쌓아놓고 이게 이거보다 튤립이 더 귀하다 해서 거래하고. 근데 이제 맨 오른쪽을 보면 드디어 버블이 터졌을 때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그 노란 튤립을 들고 눈물을 훔치면서 막 이제 끌려가는 건 틀림없이 빚내서 또 튤립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빚내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있죠. 근데 이제 빚 못 갚게 됐으니까 튤립값 폭락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빚 못 갚아서. 저 안에도 또 하나 있죠. 이제 붉은 줄무늬 튤립 들고 한때는 막 이게 몇십억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훔치고 있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이제 한때 비쌌던 그 튤립을 내동댕이 치고 이제 거의 다 소변을 보고 있는 그런 적나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근데 앞서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 원숭이로 이 바보들이라고 묘사를 했지만 이게 사실 계속 역사를 두고 되풀이 돼요. 심지어 그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이제 뉴턴은 조금 더 후대 사람이지만 그때 또 뭐 사우스시 무슨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청난 투기 버블 사건이. 거기에 말려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튤립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심지어 이런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이 바니타스란 그림인데 되게 무섭죠. 가운데 해골이 있고 그 모래시계가 있고 왼쪽에 이제 튤립이 있는데 사실 이 바니타스라는 그 장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장르로서 그러니까 튤립 투기 전부터도 있던 그림 장르예요. 그러니까 바니타스가 무엇이냐 하면 헛되다, 뭐 허영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니타스 그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골은 반드시 필수 요소고요. 저기 숨어 있는 그 모래시계 보이시죠? 모래시계도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헛된 거야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장수하면 100세까지 살겠지만 그래도 죽긴 죽는 거죠. 우리가 뭐 불사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모래시계가 하나하나 떨어지듯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저 해골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모든 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은 뭐 진주 목걸이, 뭐 금 회중시계 다 그 당시는 더 지금도 뭐 귀하고 그 당시는 더더욱 귀한 뭐 저런 멋진 금속 잔 뭐 이런 것들도 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또 어떤 감각적인 쾌락,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것들도 다 헛된 것들이다. 그리고 꽃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이 아름다운 꽃도 근데 보면 반이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젊을 때는 아름답고 이렇지만 결국 시들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서구 전통에는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새는 좀 변했습니다만은 그 죽음을 좀 터부시하잖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일부러 저런 그림들 사실 뭐 우리 같으면 저런 그림 재수 없어 막 그러면서 사겠어요. 저런 해골 있는 그림을. 근데 일부러 저런 그림들을 주문해서 사고 심지어 자기 초상화에다가 해골 같이 넣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메멘토 모리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이제 바니타스라는 그림도 나오는 거죠. 아무리 부귀영화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으면 다 헛된 것인데 너무 이런 거에 이제 아등바등하지 마라. 뭐 내적인 영혼을 생각해라. 그런 것들인데 그런 교훈을 주는 그림들인데 보면은 이제 이게 바니타스의 일종으로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이 뭔지 보세요. 훨씬 단출하고 보면은 그 모든 그 금은보화라든지 어떤 많은 꽃다발 같은 거 이런 게 튤립 하나로 다 축약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튤립 하나가 그 꽃들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결국 시들고 죽는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그러니까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어떤 부귀영화, 뭐 돈 이런 것들을 다 한 가지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튤립이 이걸 한꺼번에 상징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엄청난 튤립 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경제학자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돌이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뭔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나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값이 오르니까 그것으로 어떤 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뛰어들어서 사면 그걸 이제 투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대상도 투자일 수가 있고 뭔가 지혜롭게 하면은 투자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냥 돈을 위해서 차익을 위해서 덤벼들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튤립조차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사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그 네덜란드 하면 튤립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튤립 광풍을 겪고 나서 튤립 막 그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면서 튤립을 다 갖다 버렸다면 지금 네덜란드가 튤립의 나라가 아니겠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그 튤립 투기를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이제 튤립에 계속 지혜롭게 투자를 해서 많은 이제 품종을 발달을 시키고 그 엄청난 원예 강국이 돼서 이런 튤립틀을 이제 세계에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에 대한 그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떤 예술과 산업혁명은 또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터너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영국에서 1년 석사를 할 때 그 내셔널 갤러리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지난해에 그 영국의 20파운드짜리 지폐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터너의 초상화로 이제 바뀌었고 그 터너란 화가가 그린 저 저남 테메레르라는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저 그림으로 이제 그 지폐 도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애덤 스미스와 이 터너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이 그림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으로 뽑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저남 테메레르인데 사실은 원래 더 긴 제목이 그 최후의 정박지를 향해서 끌려가는 저남 테메레르예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여기서 테메레르는 저 검은 증기선이 아니라 배가 두 척 뒤에 있는 배까지 합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저 검은 이제 불 같은 증기를 뿜고 있는 증기선이 아니라 뒤에 있는 창백한 이제 돛대를 다 이렇게 돛을 내리고 있는 하얀 범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남 테메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넬슨 제독이 있잖아요. 그 넬슨 제독이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제 영국과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 나폴레옹의 그 야심을 꺾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 이제 그 여러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해전에 참여한 이제 넬슨 제독이 이끄는 그 함대의 그 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랑하던 배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세월의 흐름을 꺾을 수가 없어서 배가 낡기도 낡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증기선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 영웅적으로 이제 그 되게 영웅적인 배로 그 이름 높은 배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 해체되기 위해서 그럼 해체해서 이제 목재 같은 걸 쓰니까요. 되게 슬프죠. 그래서 그 배가 증기선에 의해서 해체되는 장소로 이제 끌려가는 그 템즈강 위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어느 날 그 터너라는 화가가 그 템즈강 런던 토박이었는데 터너는 이제 템즈강에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터너는 영국이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가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중심지와 예술의 중심지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래서 그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은 주로 반고흐 같은 화가도 다 프랑스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 식으로 프랑스가 중심이다가 그 지금은 이제 뉴욕, 미국 뉴욕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그 문화적으로 막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에 있어서만 이상하게 중심이 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영국이 현대미술의 그 뉴욕과 더불어 런던이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이상하게 19세기 대영 제국의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도 영국 미술은 그렇게 강하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영국 미술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다른 유럽 화가들에게까지 막강한 영향을 끼친 화가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 터너입니다. 그래서 이 터너는 근데 왜 터너가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바로 이 그림들을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터너는 이미 이제 나이를 꽤 먹었고 그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트 그래서 옛날엔 아카데미에 소속돼 있어야 이제 화가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미 굉장히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카데미 소속 화가들이 그리는 거는 저런 증기선 같은 걸 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런 증기선은 저런 게 그림의 소재가 될 수가 있나? 라는 심지어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화 그림이라든지 그야말로 그 풍경을 그리더라도 그냥 풍경과는 또 좀 가치가 없고 풍경 속에
뭔가 고대 그리스 신화의 님프라도 뛰놀고 있다든지 뭐 목신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신화랑 연관이 돼야만 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저런 증기선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동시대의 현대적인 것인 이제 증기선을 등장을 시키는데 저 그림까지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고는 왜냐하면 아카데미 사람들이나 뭐 귀족들이나 이제 그림을 주로 후원하는 귀족들이나 그들은 다 이제 테메레르, 이제 해체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저 범선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정말 저 시대는 가고 어디서 저런 천박한 증기선과 산업혁명과 뭐 저런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이 설쳐되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멜랑콜리하잖아요. 이게 막 석양이 석양이 이제 빛이 드리워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석양인데 마치 그 최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거의 저 테메레르 범선한테 보내는 옛 향수의 그림이다. 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터너가 그렇게 막 증기선, 저 흉측한 증기선이 이 고귀한 시대의 범선을 끌고 가는구나, 막 좋은 시대는 다 갔구나라고 한탄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되게 미지수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린 터너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역시 내셔널 갤러리에 이제 같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제목부터 특이합니다. 비증기 속도. 그러니까 대서부 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비증기 속도? 이런 식으로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일도 잘 없었고요. 그리고 그림이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1844년도 그림인가 과연? 심지어 뭐 20세기 초 그림이나 요즘 그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붓질이 거칠게 돼 있고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 굉장히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저 증기 기관차가 거의 막 굉음을 내면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막 쭉 달려오면서 그 엄청난 속도감과 박력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는 다들 경악을 합니다. 아니, 위대하신 터너 선생이 저런 이 망측한 현대의 저 천박한 물건인 증기 기관차를 저렇게 그리다니? 막 그러면서 다 놀래요. 그리고 저 붓질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니, 뭐 물감을 다 뭉개놨나?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더니 막 노망이 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터너의 나이가 거의 이제 환갑도 넘어서 거의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였는데, 뭐 요새는 이 정도, 요즘은 뭐 이 나이가 중년의 나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엄청난 노년의 나이였고, 그렇다면 더욱더 이제 어떤 사회적 시대적 격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터너는 아주 그거에 흥미를 가지고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선 직접 기차를 타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엄청난 새로운 속도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기차를 타면은 뒤로 이제 창문으로 이제 휙휙 풍경이 지나가면서 막 풍경이 뭉개지고 섞이고 잔상이 섞이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온 몸의 감각으로 느낀 다음에 터너는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재구성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죠. 이제 이미 연세도 많고 더구나 이제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그냥 옛날식으로 신화 그림이나 그리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란 누초리를 받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터너가 중요한 점을 하나 간파하고 있는 게 여기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냥 산업혁명이 그냥 산업화, 농업화에서 산업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도를 바꿔놓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애덤 스미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20파운드 지폐 이제 다시 나란히 놔봤는데, 예전 20파운드 지폐를 보면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초상과 함께 그 옆에 이제 작은 그림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핀 공장의 그림이 나옵니다. 애덤 스미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냥 한 사람이 핀을 만들면은 하루에 뭐 숙련 안 된 사람은 한 개도 만들기 힘들고, 뭐 아무리 숙련돼 있어도 뭐 10개나 뭐 몇십 개나 만들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사람이 10개 이제 공정을 나눠서 뭐 철사 자르는 사람, 뭐 다듬는 사람, 핀 머리 다는 사람, 이렇게 체계적인 공정을 나눠서 분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10사람에서
하루에 48,000개 핀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800개를 만드는 거죠, 하루에. 근데 이거는 이제 생산량이 엄청난 그 증가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핀 하나 만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차나 증기선 같은 어떤 교통수단에 의해서 물리적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지만 모든 생산의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생산의 속도 그리고 심지어 생각의 속도까지.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원래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정치경제 철학의 이제 정치경제 철학이라고 불렸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예언도 합니다. 이제 이런 철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고하는 것들도 다 분업화가 돼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이 실현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산업혁명은 속도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터너의 이런 산업혁명의 속도를 제대로 보고 예술에 표현을 했던 이 선지적인 화가 터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이 터너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술의 중심지는 프랑스였는데 이런 미술의 중심지에 오히려 영향을 준 화가들이 많지 않은데 바로 터너는 이렇게 영향을 주었고 더욱이 인상주의 미술은 그 현대 미술의 물꼬를 튼 미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미술사학자들은 인상주의 미술부터를 이제 현대 미술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건 그 현대 미술로 그 전까지 전통적인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오는 그 사이에 인상주의 미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의 이 클로드 모네의 그 생 라자르역 그림을 보면 터너의 아까 그림과 굉장히 닮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터너의 그 기차 그림과 기차가 등장을 하고 어떤 속도를 줄이면서 증기 기관차가 들어오면서 증기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내면서 이게 또한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인 그 유리와 철골로 된 역 안으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특징은 여기도 아까 이 모네의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붓질을 거칠고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의 속도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달라진 속도의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속도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봤던 거죠. 이건 이제 그 모네가 물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모네와 이름도 비슷한 또 하나의 중요한 화가 마네가 이제 모네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네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시각각 햇빛이 그 물에 반사해서 변하는 모습을 아주 빠른 붓질로 그려내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요새 이제 사생대회 아직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나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림 그리기. 근데 이런 그림 그리기는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한테서 나타난 전통이에요. 그 전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는 했지만 풍경화 그릴 때 그림을 완성하는 거는 자기 아뜰리에 안으로 들어와서 그렸어요. 왜 그러면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감을 다 이제 막 만들고 개고 물감 가루 안료를 뭐 기름이랑 섞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됐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의 결과로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튜브 물감을 가지고 역시 산업혁명의 그 영향으로 굉장히 빨라진 그 속도의 붓질을 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엄청 빨라진 이 세상을 그려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그 영국의 터너라는 선각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타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드 모네의 이 일출 인상이라는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 인상주의란 말이 생기게 되죠. 원래는 욕하려고 생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평론가가 야, 뭐 이건 글이다 말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그래, 뭐 제목에 인상이란 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상을 표현하려고 그랬나 본데 그럼 인상주의라고 부를게 이 이상한 화가들은 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모네 같은 화가는 그래, 그게 내가 추구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인상주의라고 우리 부르겠어.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평론가의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1873년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시대까지 이제 어떤 그 아카데미에서 그려진 전통적인 풍경화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야만 이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그림이죠, 말하자면. 근데 왜 모네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느냐? 사진이 나와버렸거든요. 역시 산업혁명의 그 영향으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같은 그림을 더 이상 우린 그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시시각각적인 굉장히 그런 그 빛의 반응에 따른 우리의 감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틀 때나 해질녘에 이제 너무 아름다울 때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진이 내가 뭔가 본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사실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빠른 붓질로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린 게 바로 이 모네의 인상인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 화가들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인상주의도 저렇게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주의가 한 거와는 다르게 내 감정으로 내가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막 디프레스, 내가 되게 우울할 때 보는 풍경은 다 일그러져 보인단 말이죠. 그럼 난 그 일그러진 풍경을 그릴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보는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어떤 사진 같은 그림을 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현대 미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 터너라는 화가가 얼마나 이제 시대의 격변에, 특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과 맞물린 변화에 굉장히 선구적으로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뉴딜 아트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좀 더 현대로 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17세기 튤립 투기에서 그 다음에 19세기에 산업혁명, 19세기 초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상주의로 넘어왔다가 이제 20세기 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뉴딜 하면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침체된 경기를 그 돕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하겠다. 뭐 새로운 뉴딜, 막 한국형 뉴딜, 뭐 그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뉴딜은 뭐고? 그럼 뉴딜 아트는 또 뭘까? 뉴딜과 관련 있는 예술이란 게 있었단 말인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근데 먼저 사실 이 뉴딜 아트는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전에 멕시코 벽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멕시코에 벽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들이 이 벽화 운동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서구의 어떤 그 서구적, 그러니까 멕시코도 이제 식민지로 출발한 나라인데 그런 서구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멕시코의 전통, 그 원주민의 토착민의 그런 전통 같은 걸 살린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그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고 또 뭐 어떤 우리의 그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그 비전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예술로 하면은 그 일반 대중이 너무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술관이 뭐 심지어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 미술관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벽화를 그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벽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벽화 운동에 이제 그 3대 벽화 운동 거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예요. 근데 이 디에고 리베라는 또 뭘로 유명하냐? 바로 또 하나의 유명한 화가인 프리다 kahlo의 남편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프리다 kahlo의 남편으로서는 이제 되게 나쁜 남편으로, 프리다 kahlo를 아주 속썩인 그런 남편으로 유명한데 뭐 외도를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그 뛰어난 예술가였고 또 프리다 kahlo한테 적어도 그 스승으로서는 스승이기도 했는데 스승으로서는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다 kahlo의 자화상 같은 걸 보더라도 물론 여기는 어떤 그 개인적 고통의 흔적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또 두드러진 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러니까 원주민 피도 섞여 있었고 또 서구 유럽인의 피도 섞여 있는 그런 혼합적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그 혼합적인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이런 의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을 프리다 kahlo가 그렸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디에고 리베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디에고 리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멕시코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멕시코랑 이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반감을 품고 있었고, 이제 그걸 비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월스트리트 연애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뒤쪽에 가면 이제 머리 하얀 세 명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당시 그 미국 시장, 그 자본주의를 주름 잡던 그 포드, 지금 이제 포드 자동차 만드는 포드사 그걸 창업자인 포드와, 그다음에 락커펠러, 유명하죠. 유명한 락커펠러와, 그다음에 JP 모건, 그 금융으로 유명한 JP 모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그 무슨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그 모두 사람이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가 찍혀 나오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계속 주가 보는 것처럼, 저기 이제 저런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제 주가에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풍자한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을 마치 이게 무슨 예언적인 그림처럼 여겨지는 게, 28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29년에 드디어 이제 주식 시장이 그 폭락을 하면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대공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에 이제 뭐 여러 유명한 그 뭐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진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무료 급식소 앞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실업자들의 모습, 이런 게 아주 대공황의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더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 그 무료 급식소를 세운 사람이 아주 악명 높은 마피아인 알 카포네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진짜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대공황이 얼마나 이제 침체가 됐나를 보면은, 그 1929년만 하더라도 그 실업률이 한 3%였는데 1932년도로 가면은 거의 실업률이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실업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산업 생산이 절반으로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지경에 빠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보호무역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게 더 이제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호무역 그 장벽을 높게 세우다가, 그러니까 무역이 전반 다 각국이 이제 무역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이제 모두들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뭐가 일어나기 쉬우냐?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막 광적인 좀 애국심, 막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주의, 막 그리고 이제 광적인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막 힘을 모아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결국 전체주의에 빠지게 되고 파시즘에 빠져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또 이제 약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들이 이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이제 대공황이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전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끔찍한 전쟁으로 비로소 이제 대공황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대공황이 사실 뭐 꼭 전쟁 때문에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뉴딜 같은 정책에 힘을 얻어서라는 주장도 있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대공황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29년에 그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그냥 주식이 폭락을 해서 일이 생긴 건 아니고, 이때가 이제 경기가 사이클을 타잖아요. 경기 사이클에서 이제 그 내구재 생산을 하면은, 내구재는 한 번 사면은 이제 좀 오래 쓰는 게 내구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기를 타게 되는데, 내구재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던 상황에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생산이 일어나서 경기가 이제 그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악조건이 생기고 있던 찰나에, 또 금융 정책을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연착륙, 경착륙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부에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연착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주기는 탈 수밖에 없고 언제나 호황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정책을 너무나 갑작스런 금융 긴축 정책을 써가지고 이 갑자기 이렇게 탁 엎어지도록 그 경기 조절을 잘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대공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대공황이 왜 끝났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하여튼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다가 어느 날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주주들은 이제 갑자기 또 벼락거지가 됐다고 느끼니까 소비와 투자를 줄이겠죠. 그럼 당연히 그 소비재와 자본재, 뭐 공장 돌리는 기계부터 내가 쓰는 물건까지 재고가 쌓일 거고,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면 그 다음엔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고용이 줄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실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쓰겠어요? 소비를 줄이고, 소비 줄이면 다시 생산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쪽 파트로 또 가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의 상황에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또 파산을 해. 그래서 그리고 파산하지 않은 은행은 이제 점점 돈줄을 줄이면서 아주 건전한 기업한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되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재정 상태가 건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말라서 추가로 파산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은행은 더 타격을 입고, 또 기업이 도산할 때마다 무더기로 이제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업자 나가고. 이제 이런 식의 악순환들이 줄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 그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된 그 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 철학은 그냥 내버려 둬라잖아요.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작동해서 그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뭐 실업자가 늘어난다. 그럼 임금이 떨어진다. 그럼 임금이 떨어지면은 기업들이 이제 적은 임금으로 일꾼을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그 고용을 늘리겠지.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물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럼 가격이 내린다?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싼 값이니까 물건을 사겠지?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맞고 부분으로는 또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바로 케인스라는 학자가. 케인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수요, 말하자면 가계가 이제 소비하는 거,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지출하는 걸 합친 이 총수요가 총 공급보다 적은 상황이 계속 이제 서로 그 맞물려서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계속 적게 가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끝이 없이 이제 경기 침체인 거죠.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총수요를 억지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갑자기 개인 보고 야 돈도 없는 실업자 된 사람한테 물건 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도 물론 기업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그런 걸 줘서 투자를 늘리게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특히 그 재정을 써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이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규모 정부 지출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뭐 다리를 세운다거나 댐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공공 그 사업을 벌여서 거기에 이제 그걸 하면 당연히 공공 사업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일자리 만들기라는 말 뭐 신문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맨날 방송에서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국회의원들도 맨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그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예술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 이렇게 진짜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무슨 소비부터 줄이겠어요? 다 먹는 건 당장에 줄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문화예술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가장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그럼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공공미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은 그 당시에는 뭐 요새는 여러 가지 공공미술이 있지만 벽화, 바로 벽화가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공공미술로 떠오른 거죠. 그것도 우체국 벽화. 아니 왜 하필 우체국이냐? 우리는 좀 약간 생소한데 이제 미국에서의 우체국은 약간 동사무소 같은 기능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 뭐 금융 기능도 했고 그러니까 가장 그 가깝게 접하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이제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에다 벽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700여 명의 미술가들을 그 고용을 해서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제 뉴딜 아트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런 벽화들은 뉴딜 벽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규모가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뉴딜 벽화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디에고 리베라의 얘기를 시작을 한 게 바로 그 멕시코 벽화 운동을 보고는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거든요. 아, 이래서 우리도 벽화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예술가들을 고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저렇게 우체국을 자주 찾는 일반 미국인들이 이제 쉽게 그 미술관 문턱이 높았던 사람들도 예술을 보겠구나 해서 이렇게 우체국에다 벽화를 그리는데 이 벽화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그림들이 거의 약간 그 교과서에 나오는 민족 기록화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림들이 너무 초건전한 그림들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정부가 온갖 간섭을 해요. 뭐 어디 나체화를 막 나체화 절대 안 돼. 막 누드 그리지 마시오. 막 편지까지 보냈어요. 막 누드 잘 그리는 화가한테 누드 그리면 안 돼요. 막 그리고 누드 그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추상화도 그리지 말아야 돼.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추상화, 막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누가 알아보냐. 이제 일반 대중이 봐야 되는데 추상화 안 돼. 막 그리고 뭔가 좀 뭐 잔인한 장면이거나 뭔가 자극적인 장면 안 돼. 막 다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러면서 막 미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착하고 건전한 그림들을 그려라. 그러니까 늘 그림들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 미국 독립전쟁 때 활약했던 어떤 뭐 여성 영웅에 대한 그림이고 뭐 아니면 그 원주민의 삶이라든지 뭐 그런 되게 착하고 재미없는 그림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부 그 주도하에 어떤 공공미술의 이제 한계로 이것들이 지적이 돼요. 물론 그럼 뉴딜 아트가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뉴딜 아트 자체는 예술적 가치를 별로 인정은 못 받지만 이 뉴딜 아트를 하면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버틸 수 있었고 그 아니면 다 전업을 하거나 뭐 진짜 어디 딴 데 가서 취직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 다 예술가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또 뉴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사진 작가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되게 열악한 부분들, 미국의 이제 농촌의 열악한 부분들에 보내서 사진을 찍게 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정부 지출과 어떤 정부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역설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찍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걸작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로시어 랭의 이주민 어머니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워커 에반스의 작품인데 워커 에반스의 특징은 굉장히 작품을 담담하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시어 랭의 작품만 해도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고달픔이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워커 에반스는 훨씬 이제 좀 그냥 덤덤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풍족하고 막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커 에반스도 굉장한 이제 거장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사진 작품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워커 에반스는 너무 담담하게 작품을 찍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찍으라라는 또 압력이 들어와서 이제 워커 에반스는 싸우고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 이런 뉴딜 아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뉴딜 아트에서 걸작들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또한 거기에 어떤 그 공공이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뉴딜 아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거에 영감을 받은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도시에서 달동네 그런 데를 이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공공 벽화 많이 그렸잖아요. 요새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많이 그려졌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뉴딜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뉴딜 아트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냈는데, 이런 그 공공벽화 같은 경우는 자꾸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상황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옛 그림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격변, 특히 경제적 격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돌아보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현대화도 지금 직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뛰어난, 그러니까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면서 그 시대의 격변에 첨예하게 대응했던 화가들처럼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